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해볼 내용은 흥선대원군 파트입니다. 자, 우리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대사를 시작하는 시작 부분이에요. 그럼 근대사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고 가면은요, 가까울 근자예요. 오늘날로부터 가까운 시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나라마다 근대 시작 부분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 시작을 흥선대원군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를 보고서 내용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흥선대원군은요, 왕일까요? 왕이? 아니죠. 이 당시 왕은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왕의 이름이 다 조나 종으로 끝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왜 우리가 이 시기를 고종시대라고 배우지 않고 흥선대원군 시기라고 배울까요? 그건 왕이었던 고종보다 흥선대원군이 모든 정권을 다 장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사실은 고종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종 전에 마지막 왕이 철종인데요. 철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종 다음에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위에 앉힐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철종의 뭐 형제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시기는요, 정치가 혼란스러울 대로 혼란스러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나 법 같은 건 다 어기고 소수의 양반들이, 소수의 세도 가문들이 자기네가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는 왕을 앉히고자 했던 겁니다. 규칙 상관없이 가장 힘이 약하고 어리버리한 애, 걔를 내가 왕으로 삼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게 바로 고종이었어요. 왕의 굉장히 먼 친척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으나 세도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냥 고종이 바보고 뭐 어리버리하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왜 고종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설이 좀 많은데, 가장 유력한 설이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언젠가 내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선 세도 가문이 우습게 봐야 된다 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세도 가문이 볼 때 똑똑하고 좀 있어 보이면 절대 내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고종이 좀 바보인 것처럼 꾸며놨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종이 왕이 됐는데, 당시 고종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요. 당시 고종은 세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어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한 겁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한 시기는요, 연도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참고로만 고종이 1863년에 즉위했는데 딱 10년 동안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 10년 지났으면 고종이 이미 22살이잖아요. 어른이 된 지 한참 지났지만 흥선대원군이 조금 욕심 때문에 오랫동안 끌어간 것은 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흥선대원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멜로디 부분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 가사 건너뛰도록 할게요.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해 농사를 불과하고 백성들을 강제로 공사에 동원했지. 자, 흥선대원군의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했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근대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한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일단은 국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적으로는요, 우리가 요 바로 직전에 조선시대 후기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요때 세도 정치 시기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세도 정치. 세도 정치할 때 이 세자가요, 세력할 때 세자예요. 소수의 가문이 세력을 다 장악하고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기이고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과거 시험에 붙었어도 이 세도 가문한테 돈을 바치지 않으면 관직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요때 권력을 장악했던 대표적인 세도 가문 두 가지만 이름 써볼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동, 김씨, 그리고 풍양, 조씨. 요 두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서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왕도 마음대로 하는데 백성들한테 잘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백성들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거의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는 역사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요. 삼정의 문란.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것이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려울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만 해줄게요. 삼정, 세 가지 세금 제도에서의 문란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함부로 걷었는데 그 함부로 걷은 세금의 종류가 세 개더라. 첫 번째는 전정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전자 하면 일반적으로 밭전자죠. 토지에 대해서 걷는 세금. 가장 일반적으로 걷는 세금인데 요거를 함부로 걷었다. 두 번째는요, 군정인데요. 군하면 군사와 관련된 거. 우리 조선시대에는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돼요. 천민 제외하고.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요. 농사를 지을 성인 남자가 집에 저밖에 없는데 제가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간 사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군포라는 걸 걷었어요. 포는 옷감인데요. 네가 군사훈련 못 오는 대신 군포를 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좋은 제도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세도 가문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냈어요. 그럼 그 부족한 분량은 어떻게 하냐? 농민들한테 더 걷어요. 양반이 안 낸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상황. 자, 세 번째는 환곡의 문란이에요. 환곡. 자, 여러분들 요 환곡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실 얘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고 뭐냐면 곡식을 돌려주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구휼제도입니다.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는 복지제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겨울 동안 먹고 나면 보통은 봄에 먹을 게 다 떨어져요. 이때는 농사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만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봄에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면 막 나무 껍데기를 뜯어먹고 굶어 죽고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꾸 굶어 죽으니까 왕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곡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봄에 먹을 게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빌려주겠다. 그 다음 가을에 너네 추수하면 이자를 진짜 손톱만큼만 붙여서 갚아라 라고 했던 아름다운 제도예요. 요거는요 여러분 고구려 시대의 진대법으로도 있었고요.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아름다운 제도인데 요게 왜 여기 들어가냐면 여기서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정부패냐면 일단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이자를 예를 들어서 1%만 내면 되는데 10%를 받은 다음에 이 추가분은 내가 가져. 또는 곡식이 충분해서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강제로 빌려줍니다. 빌려가.
저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빌려가. 한 다음에 받을 때 거의 2배로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전정이나 군정의 문란보다 오히려 환국에서의 문란이 우리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3가지 내용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세도 정치 때문에 정치가 혼란스러웠고 그 아래에서 백성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 시기에는요. 국내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국외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자꾸 우리나라 앞바다에 이양선이 출몰을 해요. 이양선. 뭔가 사람 이름 같죠? 이양선이 뭐냐면요.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이에요. 모양이 다른 배. 우리나라 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요. 대포도 달고 있고요. 닷도 엄청나게 컸던 배가 바로 이양선이에요. 그런 배가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의 배입니다. 서양의 배. 요 시기쯤에 서양,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실수로 우리나라 쪽에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 옆에 이런 나라가 있네 하고서 들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꾸 대포를 달고 있는 큰 배가 오니까 뭔가 무서운데?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안감이 증폭되던 시기에 청나라와 당시 중국이 청나라였어요. 그리고 일본이요. 개항을 해버립니다. 개항. 개항이란 말은 뭐냐면 서양과 수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서양과 교역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세계의 중심을 중국이라고 봤죠. 청나라,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중국이 우리를 항상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든든한 큰 형님 같았던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면서 개항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와, 내가 청나라가 진짜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걔네보다 센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가 자꾸 우리나라 앞바다에 출몰을 해. 우린 어떡하지? 청나라도 지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그런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잘 모르던 국가에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얘네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연해주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해주가 어디냐면요.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요즘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때쯤부터 러시아 땅이었어요. 원래 청나라 땅입니다. 청나라로부터 요 땅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경이랑 맞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서양의 얼굴이 하얗고 코가 큰 애들이랑 난생 처음으로 국경을 맞닿게 되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세도 정치를 끝내고서 백성들의 삶을 낫게 만들어줄 것이냐. 국외적으로는 서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요, 노래 가사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19세기 중반이었어요. 아까 1800 외울 필요 없어요. 63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죠. 고종시대가 세도 정치로 정치기강 흔들렸고요. 삼정은 문란했습니다. 요게 국내적인 상황. 국외적으로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서양 배가 출몰하기 시작하고 중국과 일본은 서양과 수교를 하기 시작했다.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심지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와 국경을 맞닿게 됐네. 이런 상황,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개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 개혁을 어떻게 하게 되냐? 나는 세도 정치를 종식시켜서 왕권을 다시 강화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다.
요 8글자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은 요것만 알면은 전부 다 일관성 있게 흘러가요. 모든 게 다 왕권 강화, 모든 게 민생 안정. 그런 과정에서 세금도 잘 거쳐서 재정 확보는 덤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중반 세도 정치로 정치기관 흔들 삼정은 논란 이 양상 출몰 중국 일본에게 향러시가는 연애 조차치 국내외 정세는 불안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시작돼 왕권 강화 국가재정 확보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개혁.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국내적인 상황과 국외적인 상황을 볼 텐데 국내적인 상황을 어떻게 개혁해 나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왕권 강화를 어떻게 했는가. 왕권 강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흥선대원군이요. 서원을 철폐합니다. 또는 정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시정하고자 했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빼놓고요. 왕권 강화에서는 짜잘짜잘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한마디로 누구를 공격해야 돼? 세도 가문을 약화시켜야 돼. 이건 당연한 거죠.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 비변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비변사는 원래 군사적인 업무를 하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업무만 보고요. 임시로 생기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근데 우리가 조선 역사에서 큰 전쟁 발생한 적 있었죠. 언제?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얘가 생겨났는데 그때 권력이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면 전쟁이 끝나면 얘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쭉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요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비변사는 세도 가문이 모여 있었던 기구였고 비변사를 없애는 건 한마디로 세도 가문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심지어 요 비변사가 군사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업무까지 전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변사를 없애고서 정치를 담당하는 의정부,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앞으로는 능력을 보고 인재를 뽑겠다. 능력을 보고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뭐 공무원 시험도 시험 봐서 능력을 통해서 등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요 시대는 어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원급제를 하더라도 세도 가문에게 돈을 많이 바쳐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만 보고 뽑겠다. 가문은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요거는 교과서에 심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를 할게요.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세력과 종친은 왕의 친척들을 얘기해요. 왕의 친척들을 등용합니다. 아니 능력 보고 뽑겠다면서 남인과 종친을 등용한 건 약간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건 왜 그랬냐면 흥선대원군이 정치에서 세도 가문은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있는데 흥선대원군 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편이 좀 있어야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들을 조금 등용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능력을 보고 뽑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냥 여기다가 써볼게요. 왜냐면 얘는 시험 직전에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라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했다. 왜냐면 나라가 이미 흔들릴 대로 흔들렸기 때문에 예전 법전 가지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늘날에 맞는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들겠다라는 것까지.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가면 서원철폐, 서원정리인데요. 얘는 이제 별표를 좀 하나를 치고 시작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원이라는 거 원래 뭘 하는 곳이었냐면 조선 초기에서 중기쯤에 만들어져서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글 공부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학교 겸 제사 지내는 곳 겸 뭐 학문을 하는 곳 겸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갑니다. 왜 변질되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 때문인데요. 이 서원에게 나라가 주었던 특권이 뭐냐 하면 바로 면세. 면세. 세금을 면해준다는 뜻이에요. 얘네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요, 걷어요. 자기 근처에 사는 농민들한테 돈을 걷어요. 우리 제사 지어야 되는데 너네도 이 지역 사니까 돈 좀 내라. 이거는 나라를 위한 거야 라면서 돈을 막 뜯어내요. 그 다음 자기네가 써요.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토지에서 자기네 지역 농민들을 데려다가 함부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서 나라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면서 백성들의 고혈만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 요 당시 전국에 600여 개 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47개 소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버렸다. 엄청 파격적인 변화죠. 그럼 양반들이 좋아했을까요? 양반들은 거의 목숨을 바칠 지경으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 목숨을 앗아가셔도 서원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강하게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서원 철폐, 왕권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고, 세 번째 가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한다. 이거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자, 우리 아까 삼정이요. 전정 있었고, 군정 있었고, 환곡 있었는데 다 각자 하나하나씩 봐줘야 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정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좀 덜 중요해서 들어만 두세요.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이 뭐냐면 어려운 단어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머리에 담아두고 가세요.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토지를 측량해서 이 마을에 사는 김 누구누구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나라가 파악을 해서 그럼 얘는 세금을 이만큼 거두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어떤 땅은 서원이 가져가고 어떤 땅은 얘네가 세도 가문이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 양전 사업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양전 사업을 함으로써 세금을 제대로 걷게 되었는데 요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쌤이 용어 설명을 해줘야 돼서 은결을 색출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은결이라고 아세요? 마술사? 그 이은결 느낌을 좀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결은 토지를 뜻해요. 은은요 숨어 있다는 걸 뜻해요. 우리 은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숨어있는 토지, 세금을 걷어야 되는 땅인데 그동안 나라에서 파악을 못해서 세금이 안 거쳐있던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낸다 라는 거죠. 우리 이은결 씨가 이렇게 뭐 없앴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은결을 색출하는 게 목적이었다.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려운 용어니까 잘 들어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학교 서술형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호, 포, 제라는 건데요. 사실 별표 3개지만 어렵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군정의 문란에서 내가 군사훈련을 받으러 못 가면 뭐를 낸다고 했었냐면 군포를 냈었죠. 그 군포 할 때 포입니다. 그 군포를요. 양반에게도 부과했다. 그냥 요거예요. 아까 양반들이 배째를 하고 앉는다고 했죠. 근데 그냥 거둘 거야. 니네가 뭔데? 나 흥선대원군이야. 이러는 거죠. 양반들도 냈다. 그러면은 양반들이 내면 농민들은 딱 자기 1인분만 내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했던 거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가 환곡인데 얘가 약간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헷갈려 해요. 사창제예요. 사창제. 환곡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 사창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사로울 사자, 개인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창고. 창고가 무슨 창고냐면 요 곡식을 빌려줄 때 그 빌려주는 곡식을 담아놨던 창고를 얘기해요. 그거를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관리가 관리를 하면 자꾸 부정부패를 일삼고 얼만큼 더 걷어서 내가 삥땅을 칠 것인가 요 고민만 하니까 관리한테 맡기지 말고 너네 마을에서 니네가 믿을 만한 어른 있지? 덕망 높은 어른.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돈이 있어서 굳이 삥땅 치지 않아도 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데려다가 관리시켜. 그러면은 관리보단 믿을만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던 제도가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호포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읽어만 두셔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중요한 빌런 오브 빌런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경복궁 중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봐도 홍선den군 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좀 괜찮은데? 저 사람이 왕을 했어도 됐겠는데 싶지만 여기서 엄청난 실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요. 경복궁을 중건, 다시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건축한다는 건 언젠가 무너진 적이 있다는 뜻이겠죠. 언제 무너졌었냐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백성을 버리고. 그래서 열받은 서울의 한양의 백성들이 경복궁을 가서 불태워버렸거든요. 다음 왕들이요. 우리 선조가 잘못하셔서 이렇게 불태운 건데 다시 세우면은 또 돈도 들고 이러니까 세우지 말아야겠다 하고 냅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몇백 년 지나서 흥선대원군이 세우겠다고 합니다. 왜? 목적? 당연히 왕권 강화죠. 아니, 왕이 경복궁에 있어야 위엄이 살지 계속 이 궁 갔다가 저 궁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라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실책들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갑자기 경복궁 지을 돈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요.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당백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당백이라는 단어 아시죠? 일당백. 나 한 명이 100명 다 상대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요게 뭐냐면 당시 상평통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이던 동전의 100배 가치. 얘 하나가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하는 거야. 우리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10,000원짜리 제일 많이 쓰잖아요. 하루아침에 100만 원짜리 지폐가 생기는 거야. 수표 말고 지폐가. 그럼 여러분들 내가 택시를 탔어. 근데 택시비가 5,000원이 나왔는데 내 지갑에 100만 원짜리밖에 없어. 그럼 그걸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죠. 그러면은 저 100만 원짜리밖에 없는데요. 하면 싸움 나다가 그러면은 그냥 택시비를 50만 원으로 올리겠소. 막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과장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 당백전 발행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폐만 100만 원짜리가 나타난 거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고 두 번째는요. 원납전을 징수해요. 징수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원납전을 징수한다. 원납전이 뭐냐면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입니다. 원해서 납부하는 돈.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을 걷었어요. 나라에서 경복궁을 지을 거니까 기부금을 내시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강제로 걷었다. 기부금을 강제로 걷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이게 원납전이 말이야.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이구만 이라고까지 당시에 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돈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 경복궁 누가 지을 거야? 누가 지을 거야? 백성들 데려다가 그냥 짓게 하는 거야.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합니다. 아니 이런 거 해주면 뭐해요? 농사 지을 중요한 시기에 데려다가 일 시키는데 돈도 안 주고. 그쵸? 거기다가 양반들의 묘지 있죠, 묘지. 자기의 조상님들 묻어놓은 묘지에 숲이 있어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질이 좋다고 그걸 다 베어갔어. 그러면 유교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반들의 불만이 머리 끝까지 치솟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한 게
사실 1번, 2번, 3번 요 카테고리까지는요. 양반들은 이거 다 싫어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좋아. 흥선대원군님이 있어서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경복궁 중건 때문에 양반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잘했지만 요 경복궁 중건에서 약간 실책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동 김씨를 축출하기 위해서 비변사 폐지했고요. 비변사 대신에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의정부를 다시 강화시켰고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 이거는 전정에 대한 문란, 호포제 군정 문란, 환곡의 문란을 이렇게 사창제로서 해결을 하고자 했고요. 또 법전으로서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그리고 서원, 온갖 혜택을 누리던, 무슨 혜택? 면세의 혜택을 누리던 서원은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진 잘 했는데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경복궁 중건하려다가 무리수를 뒀대요. 무슨 무리수? 고액 화폐인 당백전 발행해서 경제 혼란시키고 원납전 강제 징수해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만 문세를 부과했대요. 그러니까 서울의 서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도성문을 지날 때마다 돈을 걷었대요. 원래 안 걷는 건데. 백성들 강제로 공사에 동원시키고요. 하나 더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여기 이제 노래 한 번 더 반복되는 거고요. 안동 김씨 축출 비변사나 폐지 의정부 기능 삼정문란 시정해 양전 호포제 환곡은 폐지 사창제 실시에 대전 회통 편찬 온갖 특혜 누리던 서원은 대폭 정리와 왕실거리 회복을 위한 경복궁 중건은 결정적 무리수 고액 화폐 당백전을 발행해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해 문세를 부과하고 백성들을 강제로 공사에 동원했지 고액 화폐 당백전 강제로 징수해 원납전 문세를 부과하고 백성을 공사에 동원 강제로 고액 화폐 당백전 강제로 징수해 원납전 문세를 부과하고 백성을 공사에 동원 강제로. 자,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서로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랑? 서양이랑. 그러니까 아까 청과 일본은 개항을 했고 우리나라 앞바다에 이양선이 출몰하는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우리는 절대 서양과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서양과 수교할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쌤이 연도를 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부분은 연도를 대충은 알아두시면 조금 좋아요. 자, 3개의 연도가 나오는데 요 3가지만. 그냥 느낌만 가져가셔도 되고 연도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되고요. 자, 1866년에 어떠한 사건이 터지냐면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무슨 뜻이야? 임진년에 왜구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뜻이죠. 병인 박해는 병인년에 무슨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뭐야? 누군가를 탄압하고 억누르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걸 얘기를 하죠. 박해가 누구에 대한 박해였냐면 프랑스 선교사에 대한 박해였어요. 카톨릭 선교사. 요 당시에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알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쌤이 심화로만 설명을 하자면
아까 러시아가 연해주 차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러시아를 몰아내려면 프랑스랑 손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우리 러시아가 좀 무서운데 우리 좀 도와줄래? 라고 했어요. 근데 프랑스 입장에선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굳이 러시아랑 싸우면서까지 조선을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병인 박해.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가 박해를 받았다. 근데 사실 프랑스 선교사는 9명 정도가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천주교를 믿는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이 수천 명이 죽어나갔다. 그래서요, 요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곧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막 돌고 있었대요. 소문이 돌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는요, 미국과 관련 있는 사건인데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예요, 배. 이 미국의 배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평양에 나타나요, 평양. 대동강을 타고서 평양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우리와 수교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양 사람들이 당연히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서양 애들 싫어하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소, 돌아가시오 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얘네가 배에서 내려서 민가를 약탈하고 불태우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어떻게 했냐면요, 요 제너럴 셔먼호를 갖다가 침몰시키고 불태워버려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잘했죠. 그쵸? 우리가 하고 참으란 이유는 없잖아. 그치? 요거를 주도했던 사람 이름 한 명만 체크해 줄게요. 요 당시 요 침몰시키고 불태우는 걸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 박규수입니다. 뒤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이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이름만 봐두시고요. 어쨌든 미국과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프랑스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인 양요가 발발해요. 임진 외란의 외란이 왜구들의 반란, 양요는 서양인들의 소요 반란이란 뜻입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왔고요. 어디로 쳐들어왔는가 하면 이들은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강화도. 그래서요, 우리가 맞서 싸워요. 누가 맞서 싸웠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시험 직전에 외워주세요. 한성근 장군님과 양헌수 장군님이 프랑스군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십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싸웠는가도 아셔야 돼요. 한성근 장군님은 문수산성, 양헌수 장군님은 정족산성이고요. 교과서에 따라서 이거를 삼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신 단어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맞서 싸웠다. 프랑스군은요, 금방 자기네가 조선을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한 6주 정도 만에 퇴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냥 퇴각하지 않아요. 퇴각하면서 훔쳐갑니다. 뭐를? 외교장각 도서를. 이 외교장각 도서는요, 나라의 중요한 의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적어놓은 책인데 왕이 직접 보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컬러도 엄청 다양하고요. 굉장히 질이 좋은데요. 그거를 다 가져가 버리고 안 가져간 건 불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럼 지금 이 외교장각 도서 어디 있냐? 사실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프랑스가 돌려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줬다? 영구 임대 형식으로 영원히 빌려준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가 마음 바뀌어서 다시 돌려줘 하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편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한 해 동안 이런 다양한 일을 겪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은 좀 위험한 애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기름칠을 해버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요거는 교과서에 따라서요. 남영군 묘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자, 어느 나라와 관련된 사건이냐? 갑자기 독일 튀어나옵니다. 독일이에요. 오페르트가 독일 사람인데요.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나와 수교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흥선대원군 싫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열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합니다. 근데 걸려서 실패하긴 했어요. 그럼 남영군이 대체 누구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얘들아,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야. 그럼 고종한테는 뭐야?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한나라 왕의 할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를 무시해도 엄청 무시한 거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흥선대원군이 안 그래도 서양이 싫어. 근데 얘네가 우리 아빠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어. 여러분 같아도 완전히 그냥 이미지가 확 박혀버리겠죠? 서양 죽어도 싫어! 라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뭔가 외울 게 많지는 않지만 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서양 세력을 흥선대원군이 극혐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범해 병인 양요 무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헌수 프랑스군 몰리쳐 프랑스군 철수 중에 외교장각 도서와 문화재 약탈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서양에 대한 경계는 더 심해져. 그러다가요 71년도에 사건이 하나가 더 발생을 합니다. 신민년에 일어난 양인들의 서양인들의 소요고요. 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해에 쳐들어왔지만 미국은 5년이나 걸렸죠. 뭐 그 이유는 그냥 뭐 미국의 국내적인 상황이 있었다. 근데 쫌생이같이 좀 잊지 않고 5년을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디로 쳐들어왔냐면요. 병인 양요처럼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이건 따로 외워주실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서도 미국에 맞서 싸웠던 장군님 한 분만 외워주시면 돼요. 어재연 장군님. 가끔씩 요 어재연 장군님 이름 보고요. 사람이에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어씨세요. 이분이 어디서 싸우셨냐면 광성보에서 열심히 맞서 싸우십니다. 사실은 요때 전사하셔요. 전사하시지만 요 어재연 장군이 열심히 싸운 덕분에 미국이 조선이 생각보다 좀 강한 애들이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라면서 또 퇴각을 하게 됩니다. 얘네는 뭐 훔쳐간 거 없고요. 훔쳐갈 것도 없었고요. 프랑스가 다 훔쳐가서. 자, 여기 신미양요까지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내가 죽인 건 잘못했어. 근데 쳐들어올 것까지야? 아니 니네도 우리 애를 죽였잖아. 근데 왜 쳐들어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서양이.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라는 것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담화 같은 거야.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이 흥선대원군 척화비에다가 앞으로 서양과 수교하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다 매국노다. 뭐 전부 다 이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서양과 수교하자고 하지 마라. 라고 전국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강화도를 침입해 신미양요 방성부 전투에서 어재연의 본전 결국 미군은 철수 흥선대원군에서 양세력 배척을 저 척화비에 써있어 서양 세력의 침입을 화의를 주장하는 건 곧 나라를 파는 것.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순서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순서. 자, 여러분들 병인 붙이고 싶으시죠? 붙이시면 안 돼요. 사이에 예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요. 우리 네 글자 사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있죠? 사이에 긴 애들, 영어 섞인 애들 들어갑니다. 네 글자 기내, 네 글자 기내, 네 글자 그 다음 척합이 걸림.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문제 출제됐을 때 순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도 넘어가서 우리 노래 가사 속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에 침범해 온 것이 병인 양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맞서 싸웠지만 이들이 철수하는 중에 외교장각 도서를 훔쳐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서양에 대한 경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고, 자, 미국은요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쳐들어왔는데 얘 순서 여기 아니죠. 순서대로 한다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 그러나 신미양요와 관련성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신미양요 쳐들어왔는데 강화도로 침입을 해왔고요. 그것이 신미양요이고, 우리 어재현 장군님이 광성보에서 열심히 싸우셨고 결국 미국 철수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너무나 화가 나서 척화비에다가 새기기를 서양 세력의 침입에 화해할 것을 주장하는 건 매국을 하는 것이다.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는 거. 자,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잘한 점, 의의는 뭐냐면 우리의 자주정신. 우린 그렇게 청이나 일본처럼 함부로 서양과 개항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지킬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다. 조금이라도 빨리 서양과 수교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했다면 조금 더 빨리 조선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라는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우리의 자주정신을 보여줘. 그렇지만 조선의 근대화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지. 자, 요 뒷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요 경복궁 중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 가사도 한 번씩 다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흥선대원군 정치는 국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따로 보셔야 되고요. 국내적인 정치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중심으로 외워주시고,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흥선대원군 음원으로 가서 노래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